태블릿 PC가 나오고 사과할 때 대략 지지율이 20%였습니다. 네. 2차, 3차 사과할 때 17% 이러다가 5%로 갑자기 떨어지거든요. 아 그래요? 열흘밖에 안 걸렸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대붕괴 현상입니다. 이미 정권 자체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데는 걸린 시간은 지극히 짧았어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민주당은 참 쉽게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하필 왜 오늘 이 녹취록이 그러면 공개가 됐느냐? 문영위가 오늘 내일이에요. 네, 오늘 그런데다가 이제 11월 15일, 25일에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있잖아요.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이. 아니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는 말을 왜 해?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하고 있어. 입장이. 아니 손바닥으로 그러니까 하늘을 가리는. 그게 지금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 물론 108명의 국회의원들이 번뇌가 깊겠지만 네. 결국은 탄핵하려면은 네. 이들 중에 일부가 이- 협조해야 있어야죠. 돼요.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릉한 여의도 10월 31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한심합니다 진짜. 오늘 뭐 사실 큰 뉴스들이 많았거든요. 뭐 정치권 뉴스들도 그렇고 북한 또 무슨 미사일 뭐 ICBM 같은 거를 뭐 고각으로 쐈다는 소식도 있었고 또 러시아의 파병 소식 등등해서 정말 굵직굵직한 게 많았는데 그 뉴스들 다 삼켜버렸습니다. 오늘 녹취가 하나 민주당에서 공개를 했죠. 녹취를 하나 공개를 했는데 그 내용이 심히 충격적이고, 물론 이제 이 관련된 이야기들은 전에 있었으나 대통령의 목소리, 육성이 직접 나왔다는 데서 매우 충격적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원래 목요일 함께해 주시는 세 분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운이 좋으신 건지 희한하게 오늘 빠지시고 다른 분이 새로 오셨습니다. 그럼 제가 운이 나쁘다는 거. 이건 뭐 모르겠어요 저는. 함께해 주실 우리 정호김 전 의원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리를 못하겠네. 안녕하지 못해서. 네. 그리고 우상호 전 의원님 어서 오시고요. 네, 저는 안녕합니다. 네. 이거 뭘 안녕해요. 이거 온 국민이 지금 안녕 못하지. 자, 그리고 김종대 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뉴스 또 오늘 참 힘드실 것 같은데요. 네네. 최은경 기자가 네, 정리해 안녕하십니까. 주십니다. 네. 뭐 이 뉴스부터 가야죠, 뭐. 네, 아니 너무 진이 빠지니까 말이라도 빨리 해볼게요. 오늘 오전 민주당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가 강혜경 씨의 전원으로 계속 이야기를 듣던 건데 예. 그게 이제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이의 통화 녹취로 확인이 됐는데요. 네. 한번 듣고 이야기를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그게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 설명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녹취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공관위에서 나한테 뭐 들고 왔다는 게 명단 같은 거 뭐 이런 걸 이제 들고 왔다는 얘기겠죠? 맞나요?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내가 김영선 전 의원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공천해줘라라는 얘기겠죠. 네. 그랬는데 말이 맞네 당에서. 당에서 이제 반대 목소리가 좀 나왔다 이제 이런 얘기겠죠. 네. 그리고 나서 명태균 씨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성. 근데 이게 지금 시점이 네. 2022년 5월 9일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이 5월 10일이고 그 전날 있었던 통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듣고 올게요. 네. 이 통화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명태균 씨가 지인에게 이제 통화를 들려주면서 설명하는 건데 아마 그때 같이 녹음이 된 것 같아요. 시점은 2022년 6월 15일.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한 지 한 달 후. 네. 녹취가 있은 지 한 달 후 시점인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 마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님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님이 이렇게 아침에 이래 놀라셔가지고 전화 오게끔 만든 이게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무슨 말이 많은지 나는 했다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 장관 안쳐 뭐 안쳐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거 안쳐라 저거 안쳐라 저거 안쳐라 안 한 거야. 그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 내가 평생 의뢰 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끊자마자 마누라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에 꼭 오십시오. 네, 내일 취임식 오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먼저 들으셨던 그 녹취 약간 음질 안 좋았던 거는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5월 9일 네. 취임 바로 전날에 이제 통화를. 녹음된 거 이거 네. 들으신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들으신 거는 요 통화 내용을 한 달 정도 뒤에 한 6월 15일에 다른 뭐 지인에게 이렇게 녹취 들려주면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얘기해주는 그런 녹취였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호김 전 의원님께서는 매우 지금 힘드시겠습니다. 이거는 비단 저만 힘든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에 아직도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점에서 힘든 사람이 상당히 네.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솔직히 저 굉장히 힘들어요. JTBC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그런데 이게 그렇거든요. 그 박근혜 대통령 경우도 그 육성이 나오면서 상당히 사태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네네네네. 이제 막 그 휘몰아쳤던 기억이 나는데 이 사람 심리가 네. 전원으로 듣는 거하고 라이브로 듣는 거는 굉장히 그렇죠. 다르거든요. 네. 근데 그 와중에도 제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요. 당시 공관위원들이 누구였지? 공관위원장이 윤상현이었죠. 네. 공관위원들은 누구였지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 녹취에서 이 명태균이 이런 말 하잖아요. 장관 앉혀라 뭐 앉혀라 이러고 있는 거야. 이거는 여사가 그랬다라는 얘기예요. 네네. 그 부분이 궁금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한 가지 녹취만 풀렸는데 네. 그동안에 강혜경이라는 사람이 국회에서 나와서 한 말의 대다수를 사람들은 인정할 거예요. 저 여성의 말이 맞구나. 그렇게 되면은 사실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네. 지금 굉장히 대응에 고민해야 될 때고 다 지나간 일이지만 네. 어제 말이에요.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말했으면 어땠을까? 본인은 어쨌든 특감에 지금 막 네, 뭘 네, 네, 걸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 특감을 내가 관철시키는데 내 직을 걸겠다. 차라리 어제 그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지금 특감이 의미 있어요? 특감이 의미 있고 없고 야당이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지금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 자기가 관철시키느냐 안 관철시키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네. 한동훈의 입지가 달라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그런 어필을 어제 좀 했었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보수 진영의 입장에서는 네. 극한 상황에도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잖아요. 혹시 그 말씀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뭐 권위 내지는 하여튼 뭐 정치력 같은 게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시는 건가요? 제 개인 생각이 중요할까요? 그런데 지금 이게 그러니까 대안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전원으로 지금 네. 공천 개입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 공천 개입과 관련해 갖고 전직 대통령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가 이렇게 주마등처럼 오면서 앞으로 미래가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를 제가 예단할 수는 없어요. 네. 그렇지만 항상 플랜 B라는 거. 그다음에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는 네. 그런 정도의 준비는 갖춰야 된다라는 그건 당연한 심리 아니겠어요? 어쩔 수 없다. 네. 그거는. 대신 이제 그만큼 현재 정권,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위기 상황이라는 데에는 이제 공감을 하시는 거고. 네. 만약에 이제 더 위험한 상황이 가게 되면 플랜 B라는 것 혹은 뭐 또 다른 선택지라는 게 보수 내에도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지금 한동훈이라면 어제 한동훈 대표는 그 정도의 어떤 승부수를 걸어서 본인의 입지를 좀 다졌어야 된다. 그런 본인의 말씀이신 거죠? 입지라는 차원이 아니라 네. 지금 대체제가 별로 없잖아요. 네. 국민의힘에. 그러니까는 그렇게 그 사태의 어떤 그 심각성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뭔가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뭉치면서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고요. 네. 제가 답답한 거는 사실 지금 육성으로 나온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그 주변 측근들이에요. 이런 얘기에 대해서 경고를 한 사람들이 그동안 상당히 심리적으로 굉장한 압박에 시달렸던 게 사실이에요. 네. 경고를 했다는 거는 대통령에게 이제 충원을 했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압박을 받았다는 쓴소리 거죠? 하는 거를 네. 내부 총질로 몰아붙여가지고 솔직히 방송 나오는 거에서도 상당히 그 제약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대통령은 정치 초보라 그렇지만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정치 오래 했었잖아요. 여기 계속 나오셨던 김성태 의원님도 뭐 달인 중에 한 사람 아니에요? 언필칭? 근데 왜 진작 말을 못했느냐고요. 워닝을 했었어야죠.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박근혜 대통령 때 최측근으로 있었던 사람 중에 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있었던 사람도 있어요. 네. 있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경계심도 없었고 결국 신기 보좌하다가 이런 상황이 되면 과연 대통령만 책임이 있는가? 저는 솔직히 그 주변에 정치 좀 했다는 사람들이 더 원망스러워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뭐 바른 말을 하거나 아니면 뭐 하려면 사실 최고 권력자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런 얘기를 평소에 들어야 이제 이 사람들도 그 바른 얘기하고 올바른 민심 전달을 하지. 그런 얘기 들었는 걸 매우 불쾌하거나 싫어하고 내치고 이러면 그런 얘기 할 사람이 남아 있을 수가 없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기심이죠. 네. 바른 말을 하면은 분명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 안에서 뭐 심지어는 뭐 대통령이 심한 말까지 한다는 등 여러 가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솔직히 여기 우 의원님도 계시지만 그렇다 그래갖고 무슨 뭐 고문당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 그러면 한번 해보는 거지. 이거는 잘못입니다. 아니 민주화가 돼 있는 사회인데 이게 아닙니다라고 그 말 말하는 못하냐? 사람이 다수였다면 이렇게까지 치달았겠느냐. 네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이기심 때문에 자기는 좀 오래 거기서 아. 가늘고 길게 살고 싶다고 생각했던 거 아닐까요? 그런 사람들이 더 얄밉다는 말씀이시고요. 일단 뭐 오늘 이후로 민주당도 대응이 완전히 좀 달라지겠죠.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국면이 전적으로 바뀌는 국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녹취록이 공개되기 전까지의 상황은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그 주로 김건희 여사가 뭔가 이렇게 모티베이션 돼가지고 뭔가 움직인 것 같다. 네. 그리고 그렇다면 뭐 김건희 여사가 영향력은 행사했겠지만 그게 무슨 결정적일까라는 설사 사실을 하더라도 뭐 대통령실은 계속 부인을 했습니다만. 네. 네. 근데 오늘 대통령의 육성이 직접 공개되면서 일단 공관위의 보고를 직접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네. 두 번째 그래서 거기서 김영선을 해줘라. 그랬더니 말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말이 많았겠어요? 이 공관위에서 들고 왔다 그러면 공관위원장이에요. 그러면 그 윤상현 네. 의원이 네, 들고 네, 왔는데 김영선 해주라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윤상현 의원이 반대했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명태균 씨가 은혜에 있지 않겠습니다 한 건 그런데 결국 됐잖아요. 예. 2022년에 재보궐선거에서 네네네. 김명선 전 의원이 공천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네. 문제냐면 당은 곤란하다고 얘기했지만 대통령이 관철시켰다는 뜻이죠. 밀어붙였다. 그러면 이거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징역 2년 선고받은 대통령의 공천 개입 사건하고 같은 거예요. 인원수가 많냐 적냐의 문제지. 네. 그렇다면 이건 명백히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에 이게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국면이 접어들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계속 개입됐다는 것만으로는 저는 이것은 이제 우리 야당 쪽에서 주장하거나 혹은 뭐 일부 광장에서 얘기했던 탄핵 네. 주장이 별로 저는 증거가 없어서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게 아니면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이 사안은 경우에 따라서는 네. 대통령이 현직에 있으면서 관련된 중대한 범법 사유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뭐라고 해명하는가? 네. 설마 여기에 주로 출연했던 이상민 씨의 성대모사다 이렇게 해명하기는 어려울 거 아닙니까? 아직 농담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상당히 심각한데 네. 지금 뒤에 보면 네. 그 장관 앉혀라 뭐 앉혀라 예, 예, 이거 지금 김건희 여사가 예, 했다는 장관 거죠. 인사에 관여했다는 예, 얘기예요. 예, 예. 이것도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심각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 사안들이 아까 정옥 의원이 얘기했지만 아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특검에서 밝히고 네. 아니, 본인들이 밝혀내고 본인들이 처벌한 거 아니에요. 그거를 똑같이 이 행위를 했다는 것에서 예. 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이 아주 크다. 네, 그래서 네, 지금 네. 국면이 이 녹취 폭로 전과 이 녹취 공개된 이후의 국면은 네. 전혀 다른 국면이 됐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 야권에서는 아무래도 뭐 탄핵 얘기를 이제 안 할 수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조국 혁신당 같은 네. 경우가 지금 탄핵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오늘 기자회견에서 유심히 봐야 되는 대목은 민주당이 추가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말한 대목이죠. 추가 자료 분석 중이다. 예, 또 뭐가 나올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뭐 사실은 명태균 씨나 강혜경 씨가 했던 녹취록들에서 대부분 나온 거를 계속 재확인해주고 그걸 확정해 버리는 네, 네. 이런 식의 자료들이 만약에 준비되어 있다면은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걸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걸 이제 과거 역사하고 보면은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에 그 저기 태블릿 PC가 나오고 사과할 때 대략 지지율이 20%였습니다. 네. 그러다 2차, 3차 사과할 때 17% 이러다가 5%로 갑자기 떨어지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 기간이 아마 뭐 우리 우상호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 열흘밖에 안 걸렸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순식간에 좀 더 걸렸어요. 조금 더 걸렸나요? 지지율이 약 떨어지는 10 기간을 며칠.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대붕괴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광화문에 시민이 얼마 모였다 온통 그런 걸로 기억하지만은 사실은 이미 정권 자체가 거의 이제 바닥으로 추락하는 데는 걸린 시간은 지극히 짧았어요.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을 잘못 보자 했던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때마침 잘못 보자 하고 있어요. 그때 원내대표 누굽니까? 정진석 원내대표죠. 지금 비서실장이죠. 네. 예. 계속 같은 행태예요. 그 양반이 그때 박근혜 대통령한테 직언했을까? 지금은 그때- 어떠냐 이게? 그때 네. 가서 여러 가지 직원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이 심각하다 이런 전언은 했어요. 네. 그거는 이제 근데 한참인데 대통령이 예. 안 보여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당시 제 아니, 파트너에서 근데- 내가 주로 들었지. 물론입니다. 그런데 그 태블릿 PC가 나오기 전까지 정진석 의원은 그 이전에 뭐 우병우 사태나 이런 것들 다 야당의 공세다. 네. 이렇게 본인이 또 생각했다고 저한테도 스스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어떻게 보면 위기를 위기로서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냐는 것이죠. 그러다 나중에 가서 직원하면 뭐 합니까? 오히려 그때 가서 박근혜 대통령도 다 권력을 포기한 입장이었는데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자기들이 어떤 정치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정말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더 나아가선 성공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봉사했느냐 네. 이걸 좀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번 정부에서 똑같지 않냐 이게. 그러니까 가는 스토리가 비슷하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재현하려고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 뚝은 무너졌다. 네. 이제는 이후 비상 상황, 어떤 한국의 정치 상황의 공백 사태도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 네, 생각이 네, 네. 듭니다. 근데 전 이제 이 녹취 들으면서 대통령이 뭐 어떤 뭐 국회의원이나 어떤 뭐 정치인 혹은 뭐 이런 분들이랑 뭐 통화하면서 뭐 공천 관련된 얘기를 의견 같은 걸 나누는 일이 뭐 올바른 일인지 아닌지 뭐 판단하기 좀 어렵겠으나 하여튼 있을 수는 있다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그게 네. 아주 옛날에 대통령이 당 총재를 겸임하던 시절에는 네. 당 총재니까 당연히 당무 보고를 받고 그렇죠. 그리고 공천에 관여를 해요. 예. 그런데 그 소위 이제 그 2004년 이후에 네. 소위 말하면 이제 당정 분리가 법 구조화된 이후로는 네. 이것은 다 이제 불법적인 상황으로 못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옛날 역사까지 따지면요 뭐 다 했죠. 그러나 적어도 2004년 이후로는 이걸 하지 말자. 네. 이제 물론 뒤에서 은밀하게 자기가 부탁할 사람 몇 사람은 네, 뭐 그럴 수 비밀리에 예, 부탁하고 예. 이런 일은 있었어요. 네, 네, 네. 그렇지만 이렇게 본인이 이 저 공간위에서 들고 명단까지 확인하는 보고를 받은 적은 없어요. 그리고 이 정치인도 아닌 이런 사람이랑 그 대통령이 직접 그렇게 전화를 해갖고 전 이걸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설사 이 신세를 져서 예. 이 사람에게 뭔가 보호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더라도 네. 제 3자를 통해서 얘기를 해야지 대통령이 직접 통화하고 아 그렇죠. 여사가 직접 통화하고
이런 허술한 관리가 어디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이분들은 자격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 아까 공관위원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윤상현 당시 위원장의 반응이 나왔어요 지금.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윤상현 의원의 이야기는 나는 그 명단 들고 간 적이 없다. 공천 관련해서 보고한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다. 이제 이렇게 지금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누가 들고 가고? 공관위에 다른 사람이 들고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는 뭐 알 수 없으나 윤상현 의원의 지금 나는 입장은 아니다. 네 입장은 그러하고 그 당시에 그럼 누가 공관위에 있었느냐 한기호 의원 있었고 네. 강대식 의원 있었고 홍철호 지금 정무수석 이렇게 있었어요. 다른 분들은 이제 정치인은 아니니까 뭐 빼고 이렇게들이 있었고 그렇지 않고 뭐 다른 루트로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진 그건 않을까요? 뭐 알 수 없죠. 대표는 당시 이준석 대표였고. 아니 정치인 아니니까 빼자 그랬는데 네, 네. 그건 모르죠. 아, 아니 저도 이건 상상하는 거지 네네. 제가 네, 뭘 네, 알고 네.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네, 네. 그런데 아무튼간에 아닐 수도 있어요. 윤상현 의원 주장대로 아무도 안 가져갔는데 대통령이 그 명태균이라는 사람한테 좀 신세를 졌다고 생각하나? 그러니까 이거 다 해석이고 소설인데 네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데 내가 한 자리 해주는 거다. 라고 생색내는 건가? 라고 뭐 해석할 수 있겠죠. 이 해석 자체가 참 나쁜 거예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왜냐하면 많은 상상을 하게 만들고 또 거기에 따른 의심이 따라오고 이러다 보면은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큰 악재가 떨어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잘 들어보면 여기서 그 명태균 씨가 여사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설명하는 통화 내역에 보면 처음에 무슨 말이 많은지 나는 분명히 했다고 마누라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나한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부인이 나를 계속 재촉하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보이는 데서 명태균과 통화를 한 거다. 지금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큰 틀에서 보면은 그리고 또 명태균 씨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 이런 얘기도 대통령을 두고 하는데 끝나자마자 전화를 끊자마자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를 끊자마자 여사에게 전화가 와서 또 명태균 씨가 통화를 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녹취로 들었던 그 대통령과 명태균 씨 통화하는 그 당시에 대통령 옆에 여사가 있었던 거죠. 네, 네, 그랬던 네.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여요. 설명이 네, 되고 네,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화가 끝나니까 바로 김건희 여사가 다시 전화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스토리는 이렇게 거의 확정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저기 여기서 뭐 이 그때 뭐 김진태 강원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이런 어떤 두루두루 다 명태균 씨가 개입한 걸로 돼 있고 심지어 장관 인사에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니까 이 저기 명태균 씨가 여사를 통해서 어디까지 공직 인사에 개입했느냐가 지금 네. 걷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요 상, 그리고 네. 이걸 당연하다고 보는 이유는 우리 오빠 아무것도 모르니까. 네. 지가 뭘 알아.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걸 전제로 해서 그냥 네. 좀 확산돼 같은 거 아닌가. 예. 저도 그렇게 상상해 보는 거죠. 요 당시의 상황을 조금만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보자면 아마 명태균 씨가 뭐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이 뭐 참 잘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사한테 얘기를 했고 여사는 된다고 했는데 왜 자꾸 안 되지? 아니 오빠 앉아봐. 그럼 확실히 여기서 세 명이 같이 얘기를 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아마 셋이 통화가 된 거 아닌가 생각이 좀 그 추측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추측이죠. 저는 이제 여기서 확인된 것의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네. 그 본인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건 뭐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말할 리가 없잖아요. 이건 본인이 개입한 걸 인정한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 됐어요. 이것만으로도 중대한 범법행위예요. 다른 거 볼 거 없이 네, 일단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는 네. 일종의 가십이에요, 가십. 뭐 아이고 어떻게 그 부인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날뛰어 뭐 이런 정도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볼 때 과거에 대법원 판례로 불법성이 확인된 것, 네. 이 중에서 이거는 공천 개입이에요. 이게 상당히 심각한 사건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래야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했던 것에 국면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특별감찰관 문제나 여사님 문제를 뭐 제2부속실이나 사과냐 뭐 이런 문제의 국면이 오늘부로 바뀌었다는 취지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해명이 먼저 나와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집권 여당의 입장이 나와야 돼요. 네. 그래야 우리 이제 민주당이 그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고 네. 네. 그
그들의 해명 여부에 따라서 거짓이면 추가 자료를 공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명이 어려운 거예요. 아 근데 그러니까 당에서 무슨 해명을 할 대통령에서, 수 있겠어요? 당에서 어떻게 해명을? 뭘 해요?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전략을 그러니까 이거는 짜는 일단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해야 돼요. 근데 지난번에 이게 사실은 여러분 잘 알지만 정치적인 이슈가 커지는 건 네. 해명을 잘못하면 엄청나게 커져버리잖아요. 네, 네, 네. 지난번에도 명태균 씨 정치 공천기획 논란이 나왔을 때 대통령실에서 2번밖에 본 적이 없고 이 사람 허풍쟁이다 이렇게 해명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이준석 제일 먼저 반발한 게 이준석 전 대표가 고위 관계자라고 하면 정진석 비서실장 같은데 예? 똑바로 얘기하라 이렇게 먼저 이렇게 반응을 하고 명태균 씨를 봤던 사람 관계자들이 쫙 증언을 해갖고 바로 하루 만에 반나절 걸렸어요. 두 번 만난 게 아니라 최소한 4번 이상 만난 게 확인돼 버렸어요. 네. 그러면 이런 겁니다. 당시에 해명을 했던 용사는 이 문제는 알 수가 없잖아요. 명태균 씨의 관계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만이 알 수 있는 관계니 해명하기 전에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에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대통령이든 대통령 부인이 2번 만났다고 해라. 그래서 그렇게 발표했을 거 아니에요. 이건 본인들이 확인해주지 않고 어떻게 네, 임의로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합니까? 네. 이미 그때부터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은 2번 만난 걸로 해서 꼬리를 자르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가장 큰 문제의 본질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민주당은 참 쉽게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네. 것이 지금 이제 공천 개입 나왔죠. 네. 제가 볼 때 이렇게 딱지가 한 번 열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대 덮지 않아요. 확 열어 제끼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한 이야기들이 나올 거고 민주당은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아마 대통령실은 너무 대통령 중심으로 그립이 강하기 때문에 직언을 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무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죠. 그리고 또 명태균이 그랬잖아요.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네. 그래서 그 말 믿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은혜를 지금 원수로 갚는 상황이 지금 이제 계속 개진될 거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공천 개입에 이미 이제 여론 조작과 관련해서는 뭐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또 창원 산단과 관련해서 그러니까는 네, 네, 네. 두 가지가 있는데 여사와 관련한 그러한 그 이야기들은 법적으로 위법성이 있느냐의 여부를 떠나서 국민 감정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자극하는 요소이고 네. 말씀하셨듯이 지금 아마 민주당은 어디에서 지금 위헌적인 요소가 있느냐. 그러니까 대통령의 육성 특히 나는 김영선이라 했는데 요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거짓말도 했잖아요. 네. 이렇게 나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애초부터 그러면 대통령실도 잘못했고 또 국민의힘도 지금 이제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네. 하필 왜 오늘 이 녹취록이 그러면 공개가 됐느냐 민주당 원내대표에 의해서 왜 오늘이냐? 제가 볼 때는 운영위가 오늘 내일. 내일이에요. 네, 오늘 그런 내일. 데다가 이제 11월 15일, 25일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가 있잖아요. 네. 제가 볼 땐 민주당은 이거 자료를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혜경 씨라는 분 말고 미래한국연구소의 김모 씨를 소위 공익 제보자라 그래서 지금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애초에는 이런 얘기가 당사자 간의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장을 통해서 열겠다 그러다가 오늘 이제 민주당을 통해서 열었단 말이에요. 그걸 네. 봐서는 그 후에 자료가 거의 확보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민주당이 이거 가만히 있겠어요? 계속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과거에 그 박근혜 정부 당시의 그 대책을 보면은 한 번에 그냥 그 뭔가 그 반성이든 아니면은 쇄신이든을 한 번에 하질 않고 찔끔찔끔찔끔하다 하면서 그냥 네, 정권이 무너지고. 넘어갔다라는 네. 것이죠. 그러면은 그래도 한 번에 좋은 건 아니지만 학습 효과라는 거를 경험을 했으면 네. 이번에는 이 뚝이 무너지기 전에 그럼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더 고차원적인 대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네, 네, 네. 근데 조금 전 말씀 주신 거 중에 뭐 나는 건 다 이해됐는데 그 민주당이 오늘 하필 한 이유는 그러면
재판 결과 뭐 이런 저 스케줄을 염두에 두고 오늘 했다고. 내일 운영위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제 함으로써 지금 다들 망연자실을 하고 있고 모든 이슈가 블랙홀처럼 지금 이 이슈에 빨려들었죠. 네. 그럼 내일 운영위는 굉장한 탄력을 받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계속 분위기를 타다 보면은 네. 11월 15일과 25일에 선거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은 네.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나오면 정의는 살아있다 할 것이고 민주당에게 불리하게 나오면은 지금 정권이 이렇게 코너에 몰리니까 재판부를 압박해가지고 지금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으로 탄압한다라는 그러한 어떤 주장이 더 힘을 받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전략적 사고 속에 지금 이거를 상당히 단계적으로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조국 혁신당과도 역할 분업이 있는 것이 아닌가. 탄핵 얘기를 했잖아요, 대표가. 그리고 나서 조국혁신당에서 네. 그리고 네. 나서 여기 민주당은 지금 탄핵 얘기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나오는 상황을 보면은 말은 안 했지만 그리로 갈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막 한쪽에서는 우려하고 네. 한쪽에서는 지금 예상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 물론 108명의 국회의원들이 번뇌가 깊겠지만 네. 과거처럼 그렇게 그렇습니다. 결국은 탄핵하려면은 네. 이들 중에 일부가 이- 협조해야 있어야죠. 돼요. 네. 이게 마지막 보루라고요. 아.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그 상황을 지금 이제 그 뭐라 그럴까 해소할 것인가, 솔루션을 찾을 네, 것인가. 네, 네. 아, 근데 그 해소에 지금 중요한 속보가 들어왔어요. 뭐죠? 네, 해소의 단초를 한번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첫째, 당시 윤석열 그러니까 큰 틀에서 말하면 그냥 부인을 한 거예요. 명태균이 김영선을 계속 얘기해서 난 좋게 답한 것뿐이다라는 취지인데요. 얘기를 해보면 첫째, 당시 윤석열 당선인은 공관위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대표, 윤상현 공관위원장이었다. 그럼 나한테 들고 왔길래는 뭐예요? 그냥 한 얘기예요? 자, 이제 그건 제가 답해드릴 수 없어요. 네. 두 번째는 당시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전략 공천 지역으로 결정을 했다. 김영선 후보자는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였다. 네. 세 번째, 당시 윤 당선인과 명태균 씨가 통화한 내용은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고 명 씨가 김영선 후보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준석 그 대표가 당시 당 대표가 페이스북에서 계속 그 주장해온 전략 공천 과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네. 발췌해서 같이 끌어다 붙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관위에서 나한테 갖고 온 이건 건 이런 바보들이 커집니다. 이게. 이런 바보들이 이렇게 있나. 되면은 네, 그, 박근혜 대통령 누가 초기에 이 해명을 믿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한 초기 분씩. 박근혜 네. 대통령 초기에 네. 제가 그때 원내대표였잖아요. 예. 그때 민주당은 핵심 증거를 서너 가지 갖고 있었어요. 네. 저는 갖고 있었어요. 예. 그때 내가 정진석 대표한테도 경고했고 아. 정무수석도 만났어요. 예. 그래서 경고했어요. 우리 갖고 있다. 그때 정무수석이 김재원 씨 처음에 아니에요? 현기환이었다가 이제 LCT 문제로 해서 김재원으로 바뀌었을 때. 네. 근데 참 아무도 최순실이라는 분이 그저 일반적 조언자지 예. 그렇게 깊게 관여한 게 아니라고 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당신들이 모르고 있다 했더니 아이 야당 대표가 뭘 한다고 그러죠. 나를 타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실세의 말하자면 대통령의 비선 실세의 움직임을 아무도 모르는구나. 예. 그럼 그건 결국 대통령밖에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 대통령하고 까야 되거든 가서. 예.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대통령의 불법성을 감추기거나 보호하기 위한 저 멘트가 나온 거거든요. 그럼 이제 더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네, 네. 네. 제가 볼 때 이거는 지금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네. 정말 바보 같은 짓이. 아니 이 해명은 어떻게 혹시 우리 김종대 의원은 보셨습니까? 차라리 침묵만 못한 해명이라고 그 보여집니다. 침묵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이게. 아니 뭐 알아보고 있다든가 뭐 일단은 시간을 좀 벌었어야지 저렇게 바로 직후에 해명이 나왔다는 거는 네. 이거는 뭐 대통령 의중이라고 봐야 되겠고 예. 이제 그 용산 대통령실은 저 대통령 호위 사령부가 된 거다. 이 문제의 해결 능력이 아니라 그냥 성문 잠가 버리고 안에서 수성전하는 어떤 그
하나의 어떤 저 작은 성이 돼 버리는 아니, 거고. 그게 지금 될 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 때도 안 되는데도 그렇게 하더라고. 그때도 그랬어요. 예. 그때 청와대 보십시오. 무슨 농성장 같아. 항상 시위대가 뭐 찾아가고 해도 그냥 꽝꽝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버티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번에도 제가 보니까 이게 기시감이 드는 부분들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명할 거다.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추가 자료가 나온다고 봐야 되고 내일 운영위는요 증인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강혜경 씨만 나오는 게 아니라 김태열 씨도 나온다 그러지. 네. 신용환 씨 등 교수도 나온다 네. 그러지. 지금 저기 대거 나와가지고 전부 다 이게 말이 앞뒤가 딱딱 맞아요 지금. 네, 아구가 네. 맞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일 운영위에서 이거 하루 종일 방송이 될 건데. 그 저기 그 대통령실 뭐 저런 어설픈 해명을 그냥 압도해 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근데 대통령실 여기서 이준석 대표를 계속 얘기하네요. 이준석 대표, 윤상현 공관위원장 두 사람 책임이다라는 취지예요. 지금 여기 얘기를 들어보면. 행정적으로는 맞죠. 결과적으로는 공천장은 당 대표가 주는 거고 심사는 공천관리위원회를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 논리로는 맞아. 문제는 정책 영향력을 행사했냐 안 했냐의 문제지. 그럼 누가 뭐 대통령이 공천관리위원회 들어가서 두들기는 것도 아니고 공천장은 아니, 그리고- 이준석 대표 이름으로 나가는 건데 네. 그러면 그걸 지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이준석 대표도 명태균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 명태균 씨가 이준석 씨가 명태균 사람이라고 원팀이죠 원팀. 또 그렇게 말하면 가까운 이준석 씨가 가까운 관계. 가만히 네. 아니 그리고 아니 뭐 요즘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저기 중요한 거는 명태균 씨가 어제부터 말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예, 본인이 그 저기 대통령하고 나는 두 개의 중요한 파일이 있다는 얘기도 밝히고 나왔고 예. 지금 다른데 이거 전부 다 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어디 땅에 묻어놨다는 얘기도 들리고 아. 이제 저 구속되면은 그 즉시 깔 거라는 협박도 들립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창원지검의 사법의 시간표대로 예. 본인은 이제 수위를 높여가겠다고 그 신호를 발신한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증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저기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아주 마지못해 해명을 하는 동안에 세상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자고. 지금 굉장히 심각하고 못 막아요 이거. 네, 이 뚝이 상황은. 무너졌다 이렇게 지금 예. 보고 계신 거죠. 그럼 앞으로는 이보다 더한 혹은 뭐 이 정도 수준의 녹취 내지는 어떤 뭐 정황 혹은 증언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겠군요. 더 많아지죠. 더 많아져요. 그 자꾸 일단 존재 자체를 확인해줬단 말이에요. 예. 이러이러한 게 존재한다. 예. 이렇게. 옛날 얘기를 자꾸 꺼내는 게 이게 제가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 뚝이 어디서 터지냐면은 최순실과 어떤 모종의 인간관계에 있는 고모 씨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그러면서 확대 재생산되면서 결국은 정말 나중에 생각해보면 솔직히 제 심정은 그래. 박근혜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그럼 돈을 얼마를 받았다는 거지? 뭘 크게 잘못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탄핵이 되고 보수는 그냥 거의 괴멸 직전까지 네네. 갔단 말이죠. 근데 대통령이 돈을 받은 건 없어요. 직접 그러니까는요. 받은 건 그러니까는 없어요. 제3자 그런데 뇌물죄죠.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라든지 뭐 그런 용어도 경제 공동체. 사법적으로는 네. 없대요. 경제 공동체도 그렇고 또 하나 있어요. 묵시적 청탁이라는 청탁. 말. 네. 그런데 그때 다 제가 저기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이 사단이 만든 거예요. 개발. 기억나시는 거 네, 있어요? 저 이거가 기억나요. 그때 그걸 막으려고 네. 당시 당 대표가 이정현 대표였어요. 네. 아. 단식했다고. 맞아요. 그러면서 시간 끌긴 했는데 아. 지금 뭐 새 비서실장이 물망에 오른다라는 말이 또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근데 무슨 이정현. 이유에선지 탄핵의 주역들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다 멀리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네. 말은 구체적으로 안 하지만 그리고 이제 그 좀 있으면 대통령 시정 연설이 있는데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생각이 나요. 아, 박근혜 그러네요. 대통령이 시점이 너무 비슷하다. 맞다. 시정 연설에 나와갖고 개헌 얘기를 얘기했어요. 했다고요. 맞아. 아. 그래서 국면 요번에 전환용어죠. 차라리 네. 그럼 개헌을 하면서 임기 단축하겠다고 그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제가 지금 그 머릿속에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 머릿속이 너무 네. 복잡한 근데 거예요. 그날 저녁에 실제 태블릿 나오는 PC가 주장이에요. 터졌었죠. 근데 아, 그- 시정 그저 그- 개헌 얘기 네, 꺼냈었던 네, 날. 네. 아 그러네요. 생각해 이 보니까. 사건이 왜 이렇게 되냐면 지금 네. 명태균이나 강혜경 이 사람은 뭘 의심하냐면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정치 자금으로 결국은 강혜경, 그다음에 아까 그 김모 씨 대열, 소장, 네. 그다음에 김영선, 명태균까지만 지금 이제 단죄를 하고 이걸 덮으려고 한다 그래갖고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자꾸 대통령 부부를 끌어들이는 거고 지금 대통령 부부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런 녹취록이 나왔지만 이건 제3자가 틀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태균이만 안 틀면 된다라는 절박한 지금 심정적 상태에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럼 대통령이 여기서 어떻게 쾌도난마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과 그다음에 어쨌든 이런 상황이 온 거는 정치적으로 사과해야 될 일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저도 지금 그렇게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한 다음에 어떤 결과가 네. 나올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장담할 수가 없는 아. 상황인 거예요. 네. 전에 수사는 이거 가능한가요? 수사 왜냐하면 이게 네. 지금 이 녹취를 튼 사람은 명태균 씨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아니잖아요. 제3자가 이 녹취를 튼 거고 그건 직접 통화를 녹음한 게 아니라 통화를 틀어준 걸 가지고 녹음을 한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걸 확인하려면 공천 개입 그 정황을 더 확인하려면 명태균을 비롯한 사람들의 뭐 대통령까지도 아무튼 수사가 이루어져야 이것도 확실하게 공천 개입인지 진즉 아닌지를. 수사가 됐더라면 네. 이 상황이 이 지경까지 안 갔죠.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숨겨진 증인이 2명이 더 있거든요. 네. 내일 청문회는 안 나오지만은 지금까지 유튜브의 그 예고 방송들 쭉 종합해 보니까 명태균 씨하고 같이 다녔던 운전기사. 수행, 네. 예, 운전도 하고 네. 이렇게 도와줬던 사람들이 2명이 더 나타났는데 네. 최초의 그 저기 이 윤 대통령은 장립모사, 그다음에 여사는 뭐 안전뱅이 주술사. 네. 이 증언이 처음 나온 게 그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강혜경 씨가 확인을 해줬고 지금 명태균 녹취록에 이제 그게 있다고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정호김 전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저기 이제 마지막 명태균 휴대폰이 남아 있는 거고 그 주변은 거의 다 지금 다 나온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그 2사람도 곧 저기 공개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수행했던 김모 씨와 예, 그분들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5명이 증언을 하는 거거든요. 네, 네. 전체적으로. 네. 근데 전부 다 말이 앞뒤가 맞고 실제 녹취록이 존재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명태균 씨가 버틸 수가 없어요. 아, 예. 이 그리고 시점에서 수사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아, 일단 창원지검도 기본은 수사를 해놔야 했구나. 되거든. 기본. 네네.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은 대검에서 이미 들여다보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들이 저 대구하고 저 부산에서 수사팀에 보완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대검의 그 감시병으로 간 것이 아니냐. 이게 창원 상황이 지검으로. 이렇게 되면 검찰도 왜 검찰 내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또 나오죠? 아 근데 아닌가요? 검찰은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봐요. 그러니까 그때도 왜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그 게이트를 특검으로 갔느냐? 네. 검찰이 수사할 수 없다는 거는 이미 여야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병우도 특검이 합의된 있고. 거거든요. 네네네. 그때는 사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탄핵이라고 하는 과정 전체가 민주당이 당시에 일방적으로 진행한 게 아니에요. 네네네. 사실은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그때는 새누리당이었죠. 새누리당의 의원들이 63명, 4명이 탄핵에 찬성했잖아요. 절반 이상이었어요. 네. 사실상 여야 합의로 탄핵이 추진된 거예요. 네네. 12월 때 가서는. 네. 그러니까 지금 국면은 좀 탄핵은 어차피 민주당 단독으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문제는 지금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초기 대응을 박근혜 대통령 때의 대응처럼 지금 가면 본물이 터진다니까요. 이걸 역사의 교훈에서 배워야 된다니까요. 아니, 다른 방법이 있어요? 뭐 대통령실이 어떻게 밝힐 건 밝히고 네. 네. 인정한 건 일정하고 네. 밝힐 거 밝히면 이거 공천 개입한 거라고 밝히면 아니 그러니까 네. 당이 살아야 돼요. 제가 보니까 아, 이미 대통령 목소리 나왔잖아요. 네. 그때는 당까지 전부 그러면서 그 탄핵에 그 찬성한 사람들도 사실은 속수무책의 궁여지책이기 때문에 네. 그 당시 여론을 보면 80% 이상이 탄핵에 찬성한다였어요. 지금 네, 그 보수 일각에서 그 사람들을 배신자 운운하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 탄핵에 같이 찬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지금은 대통령이 잘못했지만 그래도 정치의 건강성을 위해서 보수 정당까지 별 잘못한 것이 없는 이런 식의 정치적 분위기를
만들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자꾸 배신자 하면서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을 얘기하잖아요. 네. 본인은 좀 억울할걸요. 왜냐하면은 그 탄핵 이후에 그 새로운 당을 만들고 탄핵을 했던가 그 순서는 제가 탄핵 지금 이후에. 이후에 기억이 안 탄핵 나는데 이후에 그 새로운 정당은 유승민 의원이 주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어찌 됐든 그래도 그 친박의 하나의 중요한 핵심 인물인데 이제 결국은 당을 만드는데 동참하고 뭐 이래가지고 배신자가 됐는데 그때 분위기로 보면은 네. 탄핵을 안 하면은 국민들로 하여금 이 사람들도 지금 탄핵당할 수 있는 네, 그러한 네, 네. 분위기 때문에 그랬는데 네. 지금은 일단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의 경험이 중요해요. 문재인 정권이 들어왔는데 그 뭐 난 게 있는가? 솔직히 우리 입장에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주 그 정말 아픈 경험을 했거든요. 그 네. 이후 5년 네. 동안. 그래서 그런 학습이 있다면은 네. 과연 이 보수 정당이 어떻게 활로를 모색할 건지. 음. 근데 사실 보수 정당에서 중진들 아닌 초선이나 비례대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전략적인 아이디어를 내기는 쉽지 않아요. 지금 전략 나왔습니다. 명태균 씨 입장이 나왔어요. 명태균 씨 네. 입장이요? 실시간으로 너무 많이 남겨오네. 그러니까요. 명태균 씨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 이건 TV조선과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녹취는 자신이 내가 고용했던 A 씨가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일부만 녹음을 했다. 대통령과의 통화 녹음을 전부 이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일부가 잘려서 녹음을 다 하지는 못했다. 그럼 잘린 중간 내용은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당에서 다 알아서 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공천에 영향을 준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 말은 그렇게 뭐 당이 말이 많다 하면서 녹취가 끝나지 않았느냐.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말만 그렇게 하고 공천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명태균 씨는. 그 윤석 네. 대통령이 내가 이제 김영선 의원을 좀 해주라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아서 못했고 결국 당에서 알아서 했다 이게 네. 원래 녹취라고요? 아니 그러면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는 말을 왜 해?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아유.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하고 있어. 입장이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아니 손바닥으로 그러니까 하늘을 가리고. 그게 지금 명태균 씨 입장이라는 거죠? 예, 네. 지금 그런 아니 상황입니다. 그 A 씨라 그랬는데 그분이 지금 어떤 상태겠냐고요. 지금 저기 언론에 자료 제공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명태균 씨한테 떠난 사람이에요. 지금 저기 명태균 씨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주변에 이제 자기 사람이 남아 있질 않아요. 그리고 저기 그때 그 수행을 했던 두 사람은요. 네. 제일 확실한 자료를 제일 먼저 제공한 사람입니다. 네. 저기 몇 개 유튜브 업체에다가. 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사실은 김 여사를 만나고 오면은 제일 먼저 털어놓는 상대가 이 두 사람. 가장 먼저 털어놓는. 네네. 나 방금 들어갔는데 아크로비스타 갔다 왔는데 아. 나오면서 내 들어갔더니 일하대. 그리고 뭐 녹취 들려주고 이러면서 했던 그런 계속 사람들. 그 얘기한 당사자. 네. 강혜경 씨는 오히려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거 뭐 도와주던 A씨고 고용했던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일단 명태균 씨가 지금 마지막 딜이에요. 그러니까 아. 구속을 피하기 위한 마지막 딜을 아직 안 까는 거예요. 네네네. 아니 뭐 이렇게 눈치면서. 근데 진짜 구속되면 그때는 자기도 모르겠다. 이제 이런 아직까지 내 지키고 있다. 아직까지는 이제 두 개의 태도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나는 대한민국 사법체계라는 게 뭐 협박하고 압박하면 봐주나? 그러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명백한 불법사실이 있으면 처벌을 해야죠 이분도. 근데 이제 이분 입장에서 나만 죽을 수 없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죠. 그러니까 뭐 아주 네. 지금 내가 볼 때는 아주 엉망이 되고 있어요 지금. 아니 뭐 대통령실에 또 근무를 해보셨으니까 예를 저는 들면 근무 안 해봤어요. 우리 저 김병대 이런 상황이 되면 대통령실은 지금 당연히 이제 비상 상황이겠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점인데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당시에 청와대에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저기 안에서 정무팀 뭐 국정상황실 민정해가지고 굉장히 기민하게 모여가지고 순식간에 TF가 만들어진다고. 네네. 그런데 저는 또 여의도 그때 국회 상황이 심각하다고 해서 보니까 그 TF 팀이 아예 저기 국회 어디 사무실 하나를 빌려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회의하고 그다음에 연락하고 그러면서 보고서 쓰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네. 어쩐 일인지 이 정부에서 여사와 관련된 일
또는 대통령의 신변과 관련된 일은 대응팀이 보이지가 않아요. 누가 하는지를 우선 알 수가 없고 네. 두 번째 이런 위기 관리는 여러 가지 유연한 선택지를 놓고 대통령이 정책적인 또는 정치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 선택권을 보장해 주는 게 참모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시나리오 A, B, C 해가지고 이럴 때 어떤 대책을 해서 쭉 보고서를 올리고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브리핑을. 네. 근데 지금은 부산 엑스포트하고 똑같이 다 잘 되고 별거 아니고 저건 뭐 정치 공세고 국회의원은 몹쓸 집단이고 이런 식으로 저기 뭐냐 대통령보다 선제적으로 분노하는 자가 옆에 있는 것 같아.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 누구 책임이야? 저건 누가 했어? 이렇게 책임자를 찾는 데는 능수능란한데 솔루션을 내놓는 그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 이거는 약해요. 네. 이거. 근데 이건 대통령과 여사가 탁 터놓고 이제 얘기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둘 사이도 대화 안 한다는 소문은 내가 아니, 듣고 근데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소문이요. 네. 그 대통령실에 뭐 10상시냐 8상시냐 7상시냐 7상시냐 뭐 말이 많은데 일단 그런 사람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의 그 대통령 부부와 감정적으로 동조화가 좀 있는 측면이 있는 데다가요. 그다음에 이런 상황이 되면 아무리 그 사람들이라 해도 정권 초기라면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나서서 마치 또 완장을 두른 듯 뭐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겠지만 지금은 약간 자포자기 상황이니까 지금 세 가지 아까 그 대통령실의 입장을 입장, 말씀하셨는데 보면은 벌써 그 듣는 순간 사람들이 그 상당히 어불성설이다라는 반응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놨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대통령이 이제 뭐 격렬하고 당혹해 하니까 급하게 지금 그런 식의 먹히지도 않을 그런 답변을 내놨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대통령실의 수준이 그 뭐 여야 또는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지금의 수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보다 훨씬 낮은 것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네.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토록 나르시스트가 있을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저는 강혜경이라는 사람한테만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 둘의 관계가 도대체 뭐지 그랬는데 심지어는 자기 주변에 수행하는 사람에게 다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일종의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지금 대통령하고 맞드는 사람이야. 이런 거를 주변에 굉장히 많이 그건 맞는 것 알림으로써 같아요. 그게 예, 이제 예. 화근이 되는 예. 거잖아요. 예. 근데 더 큰 문제는 그 정치권의 상당수의 25명 플러스 2명이 그런 나르시스트를 마치 또 대단한 법사보다도 한 단계 높은 사람이고 예지력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여론조사에 뭐 촉이 있다고 생각을 해갖고 또 이 사람 말을 듣고 이제 됐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추종을 한때 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영부인을 포함해서 네. 이게 지금 그 보수 진영에는 속하지만은 네. 그런 정도의 부류에 속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도매금으로 아주 참담하게 만드는 예. 지금 비극을 지금 잉태해가지고 좀 지금 나으려고 예. 하는 상황. 국민의힘 살 길 뭐 있어요? 국민의힘 살 길은요. 제 생각이요. 예. 왜 갑자기 이렇게 훅 그러면 들어오셔가지고 생각하고 계실 동안 네. 제가 다시 알겠습니다. 입장 하나 더 생각하고 전달합니다. 계시고요. 이제 아, 마지막 아이고. 주인공 입장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등장인물의 입장 이제 다 다 나왔네. 나왔어요. 이준석 그 당시 대표 입장이 아, 나왔는데요. 뭐 앞에 얘기는 읽어드릴게요. 재밌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변명하다니 말미잘도 이것보다는 잘 대응할 겁니다. 이건 이제 대통령실을 향한 이야기죠. 용산에서 기자들에게 돌리면서 주저주절 첨부한 이준석 페이스북 내용은 우리가 이걸 다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그 해명보다 페이스북 붙인 게 더 길어요. 네. 페이스북 내용은 이준석이 이준석에 대해서 해명하는 것이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관위에서 보고받는 줄을 알지도 못했고 후보 측 관계자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하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이 공관위에서 왔다고 하는 그 내용을 전혀 몰랐다 이런 거고요. 그랬을 거예요. 네, 그건 바로 니들이 해명해야 합니다. 저 시점으로부터 한 달 뒤에 윤리 걸어서 쫓아내려고 기획했던 자들이 어디서 이준석을 팔아서 변명하려고 하느냐. 그 말은 아주 양두구육을 뼈가 넘어서 있네. 이제 인면수심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네. 근데 원래대로라면은 공관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도 그 당시 당 대표 책임은 맞아요. 그리고 당 대표가 네, 이걸 아예 모를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사실은 책임 회피일 수는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준석 대표가 윤핵관들에 의해서 쫓겨날 때 상황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해가 간다 이런 정도지 원래는 당대표 책임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관위원장을 누가 임명했어요? 공관위원장을 임명하는 게 당대표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이제 저기 몰랐다면은 몰랐다는 것에 대한 책임이라도 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준석 대표한테 가장 아쉬운 대목이 이런 대목이에요. 요즘 들어가지고. 의원님 말씀 중에 당 대표로서 몰랐다는 책임은 이준석이 져야 돼요. 네. 근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 대선 과정에서 보듯이 그다음에 대선이 끝나고 지금 당선인신 분이잖아요. 네. 이준석 당시 대표가 상당히 소외되어 있었던 건 그건 사실이에요.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공관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이잖아요. 네. 윤상현 의원 하면은 지금 본인은 원하지 않겠지만 딱 떠오르는 게 한동훈 제끼고 이뇨한, 김민전, 윤상현 밥 먹은 게 확 번개. 우리가 그 상기가 네. 되잖아요. 그 번개 정도로 모임. 윤상현 의원은 친윤계의 이름은 올리지 않았지만 여사라든지 상당히 가깝게 있었다라는 방증이 여기저기서 나타나요. 네. 네. 그렇다고요. 아니 그때가 사실 우리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네. 성이 윤 씨여서 친윤계가 아니고 그냥 그건 윤가다. 진짜 윤가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로얄 농담도 하고 패밀리인가요? 그랬어. 근데 네. 본인도 농담처럼 그 얘기를 했어. 어디 가서. 근데 왜냐하면 성도 같고 네. 또 같은 서울대 동문이고 친분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김영선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이나 다 서울법대 우리 저 윤석열 대통령이나 나경원 이거 다 사실은 그 당시에 우리가 그랬거든요. 야 저쪽은 서울법대 아니면 뭐 낄 수가 없겠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으니까. 근데 어쨌든 윤상현 의원이 저게 난색을 표시하고 좀 어렵다는 얘기를 한 거는 합리적인 입장을 얘기했을 텐데 결국 굴복한 거죠. 뭐. 네네네. 아니 그런데 윤상현 의원은 지난 7월에 이종호 녹취 파일이 터졌을 때 이종호. 네. 예, 그때 가장 앞서서 방어하던 인물입니다. 그때 권성동 의원하고 둘이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종호하고 원팀이 되는 위험을 감수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윤핵관에 이름을 올렸냐 안 올렸냐 이러지만은 최근 몇 달 사이의 행보를 보면은 거의 네. 뭐 몸통격의 역할을 실제로 했고 또 대통령하고 한 라인을 아까 정옥 의원님 네, 네, 말씀하신 대로 개척해 나가서 그 성과를 봤다고 실제로. 저는 그 행동도 그렇게 추측이에요. 추측. 예, 밥 먹은 거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네. 밥은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 정치적 행동도 그랬다는 거예요. 네. 왜 자기가 삼부 토건에 나옵니까? 그러면은 이제 윤상현 의원은 뭘 해명해야 되냐면 네. 여기 마지막 녹취 마무리에 네. 바로 끊자마자 바로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에게 전화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러나서 내일 취임식 오십시오는 건 얘기가 잘 됐으니까 네. 편하게 취임식 오시라는 얘기예요. 네. 자 윤상현 의원이 계속 부인했잖아요. 그럼 김건희 여사가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윤상현 의원이 밝혀야죠. 자기 전화 기록부 까야 돼요. 사실이 아니면. 네. 그러면 김건희 여사도 뻥친 거예요. 명태균에게. 그렇죠. 그거 지금 입증하면 아니 이건 간단하네. 입증을 해주면 되잖아 본인이. 간단하죠. 예, 이 간단해요. 근데 이게 통화가 됐다? 그러면 결국 마무리 수순은 김건희 여사가 윤상현 공관위원장한테 전화함으로써 마무리된 거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녹취예요. 근데 이제 윤상현 의원의 입장이 또 여사랑 통화했느냐 한 적 없다, 기억도 없고 여사와 이런 논의한 적 없다라고 이야기하긴 했어요. 기자들을 만나서 지금 뭐 계속 실시간으로 이제 막 확인 작업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사실은 말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은 아니죠.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통화 기록이 있는지를 수사를 보고 해야 이렇게 해야 되는 윤상현의 통화 상황이라. 기록을 이거 뭐 통화 기록은 뭐 바로 나오기 때문에 윤상현 네. 통화 기록을 확보해야. 그러면 뭐 한 말씀씩만 더 듣고 마무리를 좀 할까 네, 보수 사는 싶은데요. 뭐 다른 지금 주제는 준비- 못 다루니. 네. 아, 다른 그래서 준비한 것도 진짜 너무 많은데. 예, 혹시 오히려 보수 네. 정당이 민주당보다 더 세게 분노. 이 이슈에 대해서? 그럼요. 분기 탱천하면서 이거는 보수의 그런 어떤 가치가 아니다. 예. 이거는 국민들께 그 당당하게 진실을 밝혀라. 네. 이거에 대해서 지금 보수 정당도 네.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세게 예. 그래서 일정 정도 뭐라 그럴까 이게 어쨌든 정당이 한 일이 아니잖아요. 네네네. 정당이 한 일이 아니고
물론 보수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보수 진보하면 진보는 이재명, 보수는 윤석열 이렇게 돼 있는데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 두 분이 한국 정치에 준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참 참담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자꾸 네. 우 의원님을 바라보고 얘기를 하게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간에 그래서 그 한동훈 그 대표로서는 네. 바로 이러한 상황 때문에 자신도 그 감찰관을 일단 받아들이자라고 했던 것이고 자기도 정당이 탄생되는데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초대 법무장관으로서 자기는 혹시 그 뭔가 잘못한 게 없는지에 대해서 성찰하게 된다라는 자기 반성의 멘트와 함께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건 보수의 가치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달라. 오히려 세게 해. 이걸 세게 하는 것하고 네. 그다음에 108명이 나중에 그런 그 극단적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네. 예. 그럼 대통령이 출당 조치라든지 뭔가 이렇게 딱 보일 만한 가시적인 그렇죠. 이야기를 선택할 수도 있. 결별인데. 아니요. 출당을 하더라도 대통령 임기 동안에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권 재창출의 시간적인 여유와 어떤 모멘텀을 그 찾아 나갈 수 있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스킬을 발휘해야 돼요. 네. 근데 그 스킬이라는 거 꼭 중진이어야만 만드는 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보수,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래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 살려면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이거 오히려 더 항의하고 세게. 더 세게 해야 된다. 민주당은 이제 김건희 특검에 훨씬 더 힘을 받으실 것 같은데. 김건희 특검 정도가 플러스죠, 아닌가요? 플러스. 네, 플러스. 왜냐하면 네. 김건희 여사 건은 이제 정현 전 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국민들의 감정에 불을 지른 사건이고 네. 또 그것에 대한 김건희 여사의 태도가 아주 뭐 전혀 조금의 반성도 조금의 대책도 세우지 않도록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까지는 김건희 여사 국면이었다가 오늘부로 사실은 이제 대통령으로. 대통령 국면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네. 대응 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대통령과 정면으로 붙어야 됩니다. 네. 민심은 워낙 또 잘 판단하시는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시니까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볼 때 혹은 뭐 많은 여론 같은 데에서 이제 대통령이 어떻게 바뀐다 혹은 뭐 대통령이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이 통할 수 있는 타이밍이 혹시 지났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네, 그래도 대통령은 이제 실기하셨다. 한동훈 대표하고 그 면담이죠. 예, 그때 좀 그때가 받았어요. 마지막이었던 것 이제 같고요. 놓쳤어요. 이제 정치의 중심은 용산에서 여의도로 와야 되는 말 그대로 여의도의 시간이 왔다. 그럼 저희도 여기도 이거 장르만이에요. 그래서 여의도의 시간이라는 거.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정치가 복원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이고 그 문제는 역시 11월 전국에서 특검으로 기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한동훈 대표가 자기의 어떤 이런 거 수습 방안을 네. 다시 만들고 그걸 갖고 야당하고 협상하되 네. 어떤 그 특검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를 취해야 된다. 전에 이것도 또 옛날 얘기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 위기로 가자 뭐 거국 내각도 받겠다, 개헌도 하겠다. 네. 그때는 특검도 받겠다 그랬을 거야. 그때 된 그러니까 거지. 탄핵만 아니면 된다까지 몰려갔는데 그런 파국을 막고 싶으면 지금 11월에 마지막 기회의 창문이 하나가 열려 있어요. 특검 표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일단은 용산이 아니라 당이 중심이 돼 가지고 모든 문제를 헤쳐나가는 이런 식의 어떤 판이 깔려야 네. 이제.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특검 받으면 그것도 모양은 사실 뭐랄까 그렇죠. 전에 받았으면 훨씬 오케이 한번 좀 우리 깔끔하게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가 되는데 지금 받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뭉갠다고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장윤선 기자 그리고 김용남 전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는 또 캠프에도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도 아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으니까 뭐 그 이야기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원래는 오늘 안보 국방 이슈가 좀 네, 있어서 우리 정우김 의원님도 이제 저도 할 말이 할 말이 많아요. 많으실 텐데 네. 그 얘기를 너무 못 들어서 좀 아쉬운데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시간을 좀 만들어 보도록 뭐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본인이 없는 데서 얘기했지만 김성태 의원보다 훨씬 나신데. 그거는 저희가 몰라서 안 모셨던 게 아니에요, 그동안. 아니 선수 교체 합시다. 거기는 없으면 뒤통수 맞는.
뒷담화 수준은 여의도예요. 네, 이제 여기서 못 나가시겠죠? 네. 네. 자, 여기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가면 여러분 뒷담화를 또 여러분 시청자들끼리 할 수 있거든요. 예, 계속해서 좀 나와 주시고요. 그러면 세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아주 속보들이 계속 쏟아지는데 역시 뭐 정신이 없네 오늘. 구력들이 그러네요. 대단하시니까 뭐 오늘 원활하게 방송이 된 것 같습니다.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